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당 하나 운영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는 전혀 공감이 잘 안 되었는데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결혼 후 아이까지 낳아보니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 밑바닥까지 다 보게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고 23살이 되자마자 부모님의 권유로 선자리에 나가게 되면서 전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못 모르고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23살이라는 나이는 선자리에 나가기에는 너무 어린 편이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의 할아버지와 저희 할아버지가 호영호재할 정도로 정말 가까운 사이였고 두 분이 손자 손녀를 인연으로 생각하면서 성인이 되면 이어주자고 약속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양가 할아버지들이 모두 살아계신 상황이었고 게다가 가부장적인 집안이다 보니 저는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친정아버지께서는 선자리에 내보내라는 할아버지 말씀에 처음으로 대들고 노발대발 화를 내셨죠. 본인은 들어본 적도 한 적도 없는 약속인데 왜 내 귀한 딸을 어린 나이에 선자리에 내보내야 하냐면서요. 그러나 결국 막무가내로 선자리에 내보내라고 하는 할아버지 앞에 친정아버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저에게 선자리에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하셨죠. 저는 집안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하지 않고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고요. 당연히 저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고 그냥 할아버지 뜻에 맞춰 선자리에 나가서 시간만 때우다가 대충 마음에 안 든다는 핑계를 대고 끝낼 생각이었죠.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나가보니 전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와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는데 상대방 배려할 줄도 알고 말도 너무 예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전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몇 번 더 만나보자는 말을 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인연이 되었고 약 1년 정도 만남을 가진 후에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저희 둘을 맺어주고자 했던 양가 할아버지들은 사돈이 되었다며 너무 좋아하셨고요. 당연히 저도 전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전 남편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너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전 남편은 결혼 이후 180도 돌변했죠. 저와 전 남편은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식을 올린 지 몇 년이 지났을 때부터 점점 두 얼굴이 드러났어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결혼 전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전 남편은 정말 난폭했고 성격이 못된 사람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간 저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가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자가 이혼을 하는 것을 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참고 버티는 경우가 많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남편이 아무리 난폭한 행동을 하고 못된 성격을 드러내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한다고 해도 친정 식구들은 제가 잘못했으니 이런 꼴을 당했을 거라고 창피하다 생각할 게 뻔했거든요. 아무리 이혼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도 친정 식구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았죠. 당시 전 남편은 신혼집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며 저를 쥐어잡더라도 저희 친정 식구들 앞에서는 아주 천사처럼 굴었어요. 그래서인지 항상 친정 식구들은 제 앞에서 전 남편같이 착한 사람을 못 봤다며 매번 칭찬을 늘어놓았죠. 그래서 당시 저는 이혼을 선택해도 응원해줄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당시에 첫째 아이를 임신했었기에 더더욱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이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아무리 전 남편이 난리를 치거나 못된 행동을 해도 일단 참고 지나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둘째가 세상에 나온 시점부터 전 남편은 더더욱 행동이 과감해지고 막무가내로 나오기 시작했죠. 한 번은 제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걱정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야, 네가 뭔데 자빠져 있어? 해가 중천에 떴는데 당장 안 일어나? 여보, 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말인데 나 오늘만 누워서 쉴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쉬긴 뭘 쉬어. 지금 논일해야 할 게 산더미인데. 일단 나 배고프니까 얼른 일어나서 밥이나 차려와. 전 남편의 성화에 저는 결국 힘들게 몸을 일으켜서 집에 있는 몇 개 반찬 꺼내놓고 간단하게 계란말이를 해서 밥을 해줬죠. 그런데 전 남편은 식사를 하라는 저의 말에 식탁으로 다가 메뉴를 보더니 반항하듯이 반찬을 식탁에 엎으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멀쩡한 반찬들을 뒤엎고 그래? 너는 지금 이걸 밥이라고 차려놓은 거야? 입으로 들어갈 게 하나도 없잖아. 너 내가 가져다주는 생활비는 대체 어디다 두고 이딴 걸로 밥을 차려? 너 혹시 내 돈으로 비상금 만드냐? 내가 어디다 쓴다고 비상금을 만들어. 그냥 오늘은 몸이 안 좋아. 다른 반찬 할 힘이 없어서 그래. 저녁에는 내가 제대로 차려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계란말이랑 먹으면 안 될까? 이게 장난하나? 내가 밖에서 너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아프긴 무슨.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구만. 일하기 싫어서 온갖 핑계는 다 끌어다 쓰네. 여보, 나 오늘 진짜 아파. 그깟 논일 조금 했다고 아프다는 게 사람이냐? 얼른 밥이나 다시 차려. 그리고 애들 깼나 보다. 아까부터 계속 우니까 빨리 가서 달래고. 결국 저는 아침부터 국에 고기 반찬까지 원하는 대로 아픈 몸을 이끌고 해줬어요. 그렇게 힘들게 식사를 차려뒀더니 전 남편은 끝까지 국이 짜다는 등 고기가 맛이 없다는 등 온갖 승질을 다 내더군요. 사실 이런 일이 일주일에 5번 이상 일어나니까 저도 매일같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힘들었어요. 게다가 전 남편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릴 때면 통제가 안 되니까 혹시라도 어린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할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전 남편은 도통 난폭한 성격과 행동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모든 이유를 만들어서 식구들을 달달 볶거나 괴롭혀댔죠. 그래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저는 나름대로 전 남편이 흥분 상태가 아닐 때 진지하게 대화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전 남편은 알겠다고 노력하겠다며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수차례 전 남편을 믿었고 옆에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하지만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달래봐도 전 남편은 작심삼일이 뭔지 정확하게 보여주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 일 없이 조용하다 싶다가도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쑥불쑥 난폭한 성격과 행동들이 드러났죠. 그래서인지 저희 아이들은 항상 전 남편의 눈치를 보고 가족끼리 한 공간에 있으면 벌벌 떠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들과 전 남편을 분리도 해보고 최소한 애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내거나 난폭한 행동을 보이지 말아달라고 빌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전 남편은 변할 생각이 없어 보였고 아이들 정서 문제 때문이라도 갈라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죠. 이혼을 마음먹은 후로 저는 전 남편과 이야기를 해서 좋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 전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죠. 게다가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분명히 전 남편이 노발대발 난리를 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남편이 받아들여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아이들을 순순히 제가 키우라고 할 것 같지가 않았죠. 친정의 도움을 요청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보나마나 전 남편 편을 들거나 아이가 있으니 그냥 참고 살라고 할 게 뻔했기에
저는 그냥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어요. 제가 결혼한 지 15년 차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전 남편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이때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자고 있는 애들을 깨워 집에서 도망치게 되었죠. 물론 집에서 도망쳐 나온다고 해도 갈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일단 급한 대로 찜질방이나 숙박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 지내거나 가까이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며칠씩 신세를 지면서 지냈죠. 하지만 다 큰 아이들을 데리고 오갈 곳 없이 전전하는 것은 쉽지 않더군요. 게다가 전 남편이 아이들을 챙겨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을 알게 된 후 친정 식구들과 돌아가면서 저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해왔고 이대로 가다가는 금방 들켜서 잡혀 들어가겠다 싶었죠. 함께 살아온 세월이 꽤 길다 보니 전 남편이 제 친구들 번호와 사는 곳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안감에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 작은 방이라도 구해서 들어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았고 옆 동네에 있는 단칸방을 구해 아이들과 들어가 살았죠. 그런데 단칸방에 들어가 살게 된 지 3개월 만에 전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집까지 쫓아왔던 적이 있어요. 문을 열자마자 막무가내로 들어오더니 싫다는 저를 자꾸 잡더군요. 여보, 아무 말도 없이 애들까지 데리고 집을 나가면 어떡해. 그만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자. 내가 애들까지 데리고 집을 나와 단칸방 구해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뭔데?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런데 내가 거길 왜 다시 들어가? 3개월 동안 내 전화 무시하고 나가 있었으면 할 만큼 했잖아. 애들도 있는데 무턱대고 집을 나가면 어떡해? 당신 없으니까 집 상태 아주 난리야. 얼른 가자. 괜히 애들 핑계 대지 마. 오히려 그 집 나와 사니까 단칸방에 있어도 애들이 행복하다고 하더라. 그리고 당신 집 상태가 난리인데 왜 나를 찾아? 알아서 정리를 하든지 처분을 하든지 해. 뭐? 그 자식들이 그딴 버릇없는 소리를 해? 지금까지 뼈 빠지게 키워놓았더니 배응망덕한 자식들. 당신은 애들한테 그딴 소리 할 자격 없어. 당신이 애들한테 해준 거 난폭하게 굴고 윽박지른 거밖에 없잖아. 그런 집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하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오냐오냐 착하게 대해주니까 아주 막 나오네. 네 헛소리도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그만하고 빨리 집으로 가자. 당신 지금도 난리치기 일부 직전인 것 같은데 뭘 오냐오냐 착하게 대해준다는 거야. 어찌되었건 나는 당신이 있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다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전 남편을 가차없이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전 남편은 초인종을 몇 번 더 누르더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냥 돌아가더군요. 전 남편 앞에서는 일부러 강한 척하고 세게 이야기를 했지만 단칸방까지 찾아오니까 괜스레 무서워졌죠. 게다가 집 위치까지 다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종종 찾아와서 괴롭힐 텐데 절대 못 찾을 곳으로 이사를 가서 숨어버려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당시 제가 마트 일자리를 구해놓은 상태였고 단칸방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에 쉽사리 움직일 수가 없어 일단은 두고 보자고 말았죠. 그런데 역시나 전 남편은 자그마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와 집으로 돌아오라면서 괴롭혔어요. 찾아와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도 하고 화를 내면서 억지로 끌고 가려 하기도 했죠. 그러나 저는 끝까지 다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전 남편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까지 쫓아가서 회유를 했죠. 살면서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이 없겠냐면서 엄마를 설득해 집으로 돌아오면 앞으로 잘해주겠다고 했다더군요. 원하는 학원도 보내주고 더 이상 무서운 일을 만들지 않겠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전 남편이 하는 그 말이 모두 거짓임을 알고 있었고 정말로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작심삼일로 끝낼 것이 뻔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결국 저는 2년간 버티고 버티다가 단칸방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사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사는 하더라도 아이들 학교까지 전학을 시키고 싶지는 않았는데 혹시라도 전 남편이 찾아가 아이들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전학 문제까지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 세 가족은 전 남편이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전 남편에게서 해방이 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저는 식당 주방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혼자서 두 아이들과 먹고 살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인복이 있는 것인지 좋은 식당 사장님을 만나게 되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게다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미래에는 내 이름을 걸고 가게를 오픈하고 싶다는 목표도 생겼죠. 그렇게 약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식당에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섰죠. 그런데 우체국에서 제 앞으로 등기우편이 하나 도착했다고 찾아왔더군요. 집에 등기우편이 왔다는 게 의아했지만 일단 제 앞으로 왔다고 하니 집배원에게 받아서 바로 열어보았어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전 남편으로부터 온 이혼 소장이었어요. 저와 아이들이 집에서 도망쳐 나온 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뒤늦게 이혼 소송을 하자고 서류를 보내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죠. 이혼도 못하고 애매한 관계로 계속 남아있는 게 이상하기는 하잖아요. 이제 와서 새로운 여자가 생긴 건지 아니면 생각이 바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혼 소송을 통해서 완벽하게 전 남편과 남남이 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물론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애매한 사이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관계가 낫겠다 싶었고요. 게다가 이혼 소장 서류를 살펴보니 따로 원하는 조건도 없는 것 같았죠. 양육권도 제가 다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논 하나 집 하나인데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이혼을 하면서 분할해달라고 하겠어요. 그렇기에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 문제로 다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았어요. 다만 전 남편이 법정에서 말을 바꾸거나 할지 모르니까 저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그래도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전 남편은 말을 바꾸거나 하지 않았고 무사히 이혼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은 정말 새로운 여자가 생긴 것인지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권조차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아이들도 굳이 아버지를 찾거나 하지는 않아서 큰 문제는 없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이혼 후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것을 하늘이 알아주는 것인지 좋은 일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죠. 전 남편과의 이혼을 하고 약 8년 후에 계속 일해왔던 식당 사장님이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음식 비법 전수도 해주시고 가게도 싸게 넘겨주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맛집으로 소문난 목 좋은 사장님의 가게를 좋은 가격에 인수를 하여 사장님이 될 수 있었죠. 게다가 저희 첫째 아이는 전교 1, 2등을 다툴 정도로 공부를 잘해서 담임 선생님을 통해 좋은 대학교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둘째 아이도 운동에 재능이 있어서 선수 쪽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풀려가는 듯 했죠.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인수할 가게도 점차 자리를 잡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 있었고 저희 세 식구는 단칸방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게다가 저는 첫째 아이 학원도 보내줄 수 있게 되었고 둘째 아이에게 필요한 운동용품도 사줄 수 있게 되었죠.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서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더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고 어느덧 저희 아이들은 다 커서 첫째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둘째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죠. 저도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다행히 운이 좋아 2호점까지 낼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매일같이 두 가게를 오가면서 관리도 해야 하고 새로운 요리도 개발해야 하니 항상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편이에요. 게다가 가게까지 오고 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출근을 할 때마다 항상 다리 밑을 지나서 이동했죠.
사실 제가 매일같이 오가는 다리 밑 길은 동네 사람들만 알고 있는 지름길 같은 존재였는데 어느 날부터 그곳에서 노숙하는 할머니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가게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출근길이 바쁘니까 다리 밑에 노숙하는 사람이 있던지 말든지 그냥 지나치곤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다리 밑에서 노숙하는 그 할머니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사실 저에게 친정부모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제가 갓난아기 때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고 아버지가 병간호를 직접 맡아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죠. 할아버지는 엄한 편이었고 가부장적이어서 가까이 하기는 어려웠지만 할머니는 반대로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고 뭐든지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셨어요. 또 좋은 추억을 쌓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죠. 안타깝게도 친할머니는 제가 15살이 되던 해 가지고 계시던 병이 악화가 되어 먼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에게는 참 애틋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할머니 생각이 문득문득 나곤 해요. 가끔씩은 지나가는 할머니들만 봐도 저를 키워주신 친할머니 생각이 나서 이상하게 애잔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래서인지 다리 밑에서 노숙을 하시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죠. 물론 저도 살기 바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나치기는 했지만요. 처음에는 혹시 치매 노인이 집을 나온 것은 아닌가 싶어서 112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기도 했었어요. 뉴스를 통해서 치매 노인들이 집을 찾지 못하고 노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다리 밑에서 노숙하시는 할머니가 그곳에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혹여나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었죠. 하지만 확인도 안 된 상황에 무작정 신고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한 동네 언니가 다리 밑에서 노숙하는 할머니가 치매는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사정이 있어서 나와 있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나쳤죠. 무슨 사정 때문에 노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치다가 배고파 보일 때 음식들을 조금 가져다 줘야겠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가게 일을 마무리한 후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다리 밑에서 노숙하는 할머니가 앉아있던 자리에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혹시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급하게 다가가 보았죠. 약간의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니까 다리 밑에서 노숙을 하는 할머니가 불량 청소년들 사이에 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불량 청소년들은 냄새가 나서 앞으로 다리 밑으로는 못 돌아다니겠다면서 본인들이 들고 있던 빵을 비둘기에게 던져주듯이 뜯어서 할머니 얼굴에 던지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한참 어른인 할머니한테 손가락질을 하며 욕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불량 청소년들은 파출소로 인계가 되었죠. 그리고 신고자인 저와 피해자인 할머니도 조사 과정이 있어서 경찰관님들의 안내에 따라 파출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불량 청소년들은 보호자인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여 인계가 되었고 저와 할머니는 파출소에서 경찰관님들의 안내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조사를 받으면서 다리 밑에서 노숙을 하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할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다리 밑을 지나면서 수도 없이 지나치듯 봤던 노숙자 할머니가 바로 이전 시어머니였거든요. 평소에 이전 시어머니가 다리 밑에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고 저도 바쁘게 오고 가는 곳이다 보니 얼굴까지는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이전 시어머니도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동안 저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지 파출소에서 저를 보고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전 남편에 대한 문제만 아니면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전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딸처럼 잘 챙겨주셨거든요. 한 번은 이전 시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전 남편 때문에 고생을 하는 저를 보고 안쓰러웠나 봐요. 갑자기 신혼집으로 찾아오셔서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갈비에 잡채 그리고 곰탕까지. 잔치 때나 먹는 음식들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드세요? 요즘 영준이가 우리 며느리 못살게 구는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평소에 네가 좋아하는 음식들 다 했으니까 오늘은 놀고 먹고 하면 돼. 어머니가 저한테 왜 미안해하세요? 그리고 요리 많이 하시면 힘드실 텐데 제가 할 테니까 가서 쉬고 계세요. 아니야. 오늘은 이 시애미가 다 해줄게. 그리고 요즘 영준이가 논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드니까 괜히 투정 부리는 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착한 며느리가 조금만 이해해줘. 대신에 내가 이렇게 와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애들도 봐줄 테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알았지? 이전 시어머니가 오셨던 그날도 전 남편과 한바탕 하고 난 이후여서 많이 속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혼집을 찾아오셔서 잔치 때나 먹는 음식들을 만들어주시고 살림도 도와주시면서 혹시나 제 마음이 다치지는 않을까 많이 달래주시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고 마음이 많이 풀렸죠. 게다가 제가 우울하거나 지쳐 보이면 이전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바람 쐬러 가자고 하시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셨어요. 남들은 시집을 가면 시부모님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는데 저는 다행히 이전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어서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죠.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 전 남편이 너무 막무가내로 행동하니까 이전 시어머니는 한결같이 제 편을 들어주었고 상황이 심각하다 싶을 때는 그냥 애들 데리고 도망가라면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전 남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전 시어머니만큼은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파출소에서 이전 시어머니를 노숙자로 만나게 되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전 시어머니가 왜 노숙자 신세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파출소를 나오자마자 국밥을 사드렸죠. 이전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한 끼도 못 먹어서 불량 청소년들이 던져주는 빵이라도 주워 먹어야 하나 생각했다면서 아주 허겁지겁 밥을 드시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다 하고 나서야 저는 이전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정윤이 네가 이 동네에 자리를 잡았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아까 파출소에서 네 얼굴을 보고 아주 놀랐다. 그나저나 이제 며느리도 아닌데 내가 이런 꼴로 나타나 신세를 져서 미안해. 제가 집을 나오기 전까지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국밥 한 그릇 사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된 거예요? 준호 아빠는 이 상황 알고 있어요? 그러기 말이다. 영준이 그놈 피해 다니느라고 내가 이렇게 됐다. 네? 그게 무슨... 아들을 왜 피해 다니세요? 그놈이 돈에 미쳐서 말이다. 2년 전에 갑자기 주식을 한다고 큰 돈을 벌어보겠다면서 집도 팔고 차도 팔더니 결국 다 날려먹은 모양이야. 하다 내 집까지 팔아서 주식에 넣겠다며 나를 내줬더라. 내가 그놈한테 집 명의를 넘겨주는 게 아니었어. 괜히 넘겨줘가지고 이 꼴이 났어. 단칸방 하나 구해주겠다고는 했는데 여태 깜깜무소식이야. 가만히 있다가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달라고 할 기세더라. 뭐라고요?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요? 에휴,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어. 이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아들이 되어서 부모의 집을 빼앗고 쫓겨내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가기를 나왔는데 이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줄 것이 있다면서 골목길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두리번거리다가 깔창 밑에서 의문의 열쇠를 하나 꺼내 제 손에 꼭 쥐어주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그동안 혼자 애기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며 세아가 이거 가지고 가서 새 출발하거라 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이전 시어머니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열쇠냐고 여러 번 되물었어요. 그러나 이전 시어머니는 주소 하나를 가르쳐주고는 그곳에 도착하면 알게 될 거라면서 얼른 가보라고 등을 떠밀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전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주소로 한번 찾아가 봤어요. 도착해보니 집이 있었죠. 이전 시어머니가 제 손에 꼭 쥐어주신 열쇠는 바로 집 열쇠였고 저는 곧바로 집 안에 들어가 봤어요. 전 남편이 집에서 쫓아내 노숙자로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집을 또 가지고 있는 건가 싶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죠. 들어가 보니 원룸으로 된 집 가운데에 장롱이 하나 떡하니 놓여져 있었어요. 집안에 다른 살림들은 하나도 없는데 집안에 장롱만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이 이상했죠. 그래서 저는 전에 집을 사용하던 사람이 버리고 간 것을 아직 안 치운 건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가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장롱을 여는 순간 소리를 내고 뭔가가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반짝거리는 게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자세히 보니 금비녀와 금가락지 그리고 반지랑 팔찌까지 보기에도 귀한 것들이었죠. 순간 저는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장롱 속에 들어간 귀금속들을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막말로 이것들을 가져다 팔면 웬만한 집 한 채는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값이 나가는 금부치들이었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그 자리에 멍하게 있다가 너무 당황스럽고 믿기지가 않아 그 방에서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다리 밑에서 노숙하는 이전 시어머니를 찾아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내 눈으로 본 것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헛웃음만 계속 나왔죠. 혹시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았나 싶어 걱정을 했는데 이전 시어머니는 다리 밑에 그대로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건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어머니, 제가 방금 알려주신 곳에 다녀왔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무슨 말이야? 어떻게 된 일이라니? 아니, 집 안에 장롱만 떡하니 있고 그 안에 귀금속들이 잔뜩 있던데 그게 다 어머니 소유의 금부치들인 거예요?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금부치들은 이제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가서 팔아서 쓰던지 해라. 어머니, 이 귀한 것들을 저에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게다가 지금 이러고 계시잖아요. 저는 절대로 못 가져가니까 어머니가 팔아서 먹고 사는데 사용하세요. 아니야. 나는 됐으니까 네가 가지고 가서 필요한 곳에 써라. 혹시라도 이 금부치들의 정체를 알게 되면 영준이 그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 나는 이 나이 먹고 돈 쓸 곳이 없으니 네가 가지고 가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 귀한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요? 그리고 준호 아빠가 어머니한테 금부치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왜 이 나이에 힘들게 노숙을 하면서 살고 있겠니? 이게 다 영준이 그놈 때문이야. 그놈 아주 돈에 미쳐서 나한테 한 푼이라도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금부치고 뭐고 다 내놓으라 쫓아와서 또 괴롭힐 거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거지처럼 보이려고 노숙을 하며 살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제가 이 금부치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고 쓰시던지 하면 되잖아요. 어머니 평생 이렇게 노숙하면서 사실 거예요? 나이도 있는데 편하게 돈 쓰면서 사셔야죠.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그 금붙이들 가지고 있어도 아들놈 피해 다니느라 짐만 될 뿐이야. 그리고 영준이 그놈한테는 죽어도 금붙이들 빼앗기고 싶지 않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조만간 날씨도 추워질 텐데 이렇게 하고 계시면 진짜 큰일 나세요. 정윤아,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설마 내가 아무런 대책 없이 너에게 금붙이를 다 주겠다고 하겠니? 내가 살 것은 다 마련해 놓았으니 걱정 말고 내가 준 금붙이들 다 팔아서 우리 손주들 대학 공부 꼭 시켜줘라. 알았지? 어머니, 저 지금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지금 제 앞으로 된 가게도 있고 애들 대학 등록금도 문제없이 다 제가 내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그 금붙이들 어머니가 쓰시면서 편하게 사세요. 아니다. 너가 도망 나와서 혼자 애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큰 고생을 했겠니. 게다가 애들이 연년생이라 어마어마한 4년 대학 등록금을 혼자 부담하려면 한숨부터 나올 텐데 금붙이들 팔아서 편하게 공부시켜줘라. 그동안 양육비를 너한테 보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항상 미안했다. 그 금붙이들 팔아도 애들 양육비보다 적은 돈이니까 받아줘. 결국 저는 이전 시어머니의 뜻대로 그 집에서 가져온 금붙이들을 팔아서 애들 대학 등록금으로 다 쓰겠다고 약속을 했죠. 이전 시어머니 앞에서는 가게가 잘 되어서 대학 등록금을 내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가게를 2호 전까지 내서 운영을 한다 해도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도 대학 등록금은 목돈이 나가야 하는데 저희 집 애들은 연년생이라 돈이 2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전 시어머니가 제 앞에 은인처럼 나타났고 금붙이들을 주시겠다고 하니 큰 복을 받은 것 같았죠. 당연히 저는 두 애들을 데리고 다리 밑에서 지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가서 인사까지 시키며 할머니에게 감사하다 말하라고 했어요. 이전 시어머니는 오랜 세월이 지나 훌쩍 커서 나타난 손주들을 보며 와줘서 고맙다고 그동안 할머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엉엉 우셨죠. 얼떨결에 애들 대학교 등록금은 해결이 되었지만 한동안 이전 시어머니는 다리 밑에서 노숙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이 떠들며 그 동네에서 노숙 생활을 했는데 전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집을 팔아먹고도 가진 돈 더 없냐면서 매일같이 찾아와 귀찮게 했다고 해요. 덕분에 이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을 피해 다니느라 제가 살고 있는 동네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다리 밑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전 시어머니에게 거처를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저희 집으로 가서 같이 살자고 권했죠. 하지만 이전 시어머니는 금붙이를 저희에게 줬어도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 있으니 걱정 말라면서 거절하시더군요. 그래서 저에게 준 열쇠는 돌려드렸으니 그 집으로 들어가시려나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후에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단칸방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셨죠. 들어보니 이전 시어머니는 손주들과 조금 더 가까이 살고 싶은 마음에 장롱 하나 있는 그 집을 정리하고 저희와 가까운 곳에 터를 잡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소식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차라리 가까이 지내시는 게 좋겠다 싶었죠. 오며 가며 제가 챙겨드릴 수도 있고 아이들도 늦었지만 할머니와 자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이전 시어머니는 단칸방으로 들어간 이후 종종 맛있는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저희 아이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이전 시어머니가 되었지만 예전과 다를 것이 전혀 없었죠. 무엇보다 이전 시어머니는 제 가게에도 종종 들러서 일을 도와주시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전 시어머니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라고 많이 말리기도 했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일이라면서 가게에 계속 나오셨죠. 결국 저는 이전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대신 용돈을 꾸준히 챙겨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또 지나가게 되었고 여전히 이전 시어머니는 제 가게에 나와 일을 도와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전 시어머니가 급한 일이 생겼다며 먼저 집에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며칠 뒤 집에 돌아오신 이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상한 말씀을 꺼내셨죠. 전 남편이 끝내 주식에 실패하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저 세상에 가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고 왔다면서 저에게 연락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미 끝난 인연인데 장례식장에 얼굴을 비춰서 뭐 좋을 게 있나 싶어 따로 연락을 안 했다고 하셨죠. 결국 전 남편이 그렇게 되었다니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 시어머니는 아들이 본인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라도 해방을 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이야기를 꺼냈죠. 그런데 아이들도 아버지 얼굴을 못 본 지 한참이 되어서 그런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듯 싶더군요. 지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저는 여전히 이전 시어머니를 챙기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두 아이들은 지금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고 첫째 아이는 어엿한 회사원으로 그리고 둘째 아이는 운동선수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맞벌이는 자기들이 잘하고 있죠. 또 제 가게는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잘 되고 있고요. 이번 일을 겪어보니 사람 일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도 그렇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큰 복이 생겨나게 되고 지금은 이전 시어머니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엄마와 딸처럼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와 이전 시어머니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